일억천금. 빨리 부자가 되려는 욕망은 무척 위험하다.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주식이나 다른 자산의 단기 가격 방향에 도박을 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위험하다. 같은 도박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는 남보다 훨씬 양질의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또한 모든 증권 또는 파생상품 계약의 단기 가격 방향성은 본질적인 비즈니스 혹은 자산의 실질적인 장기 가치와 전혀 상관없는 사건에 의해 커다란 가격 변동을 겪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출 문제도 있다. 사람들은 빠르게 부를 쌓기 위한 방법으로 종종 대출이나 채무를 사용해 작은 가격의 변동을 엄청난 이윤으로 증폭시키려고 한다. 만약 일이 잘못된다면 가격 변동은 치명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일이 잘 될 거라는 생각으로 대출을 받아 주식을 구입했다고 하자. 그런데 9.11처럼 끔찍한 사건이 발생해서 주식 시장이 폭락이라도 하게 되면 한 번에 쪽박을 차게 된다. 찰리는 일찍이 거액의 대출을 받아 주식 차익 거래를 했지만 나이를 먹어가며 자신을 커다란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부채를 지는 것을 어떻게든 피하려 했다. 그리고 단기적인 주식 가격 변동이 아닌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에 투자했다. 능력 범위.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이 천재적인 것보다 유용하다. 여기서 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 자각하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일을 멀리하라는 것이다. 1990년대 후반 기술 관련주에서 상승장의 고점이 형성되었을 때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인터넷 관련주에 투자해야 한다는 유혹에 빠졌다. 찰리는 자신의 능력 범위를 잘 알고 있었기에 본인이 새로운 인터넷 비즈니스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각했다. 그래서 자신은 물론 버크셔 해서웨이가 인터넷 관련주에 투자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많은 월스트리트 사람이 찰리가 투자 감각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침내 버블이 터지고 인터넷 관련주의 주가가 폭락하고 주식 가격이 떨어졌다. 많은 이가 거금을 잃고 나서야 찰리가 투자하지 않은 것이 현명한 판단이었음을 깨달았다. 바보가 되지 않는 법. 사람들은 똑똑해지려고 노력한다. 나는 그저 멍청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힘들다. 찰리의 투자 철학은 주식시장이 종종 한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를 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대하기 때문에 저평가된 주식이 생긴다는 이론에 입각해 있다. 찰리는 저평가된 주식을 발견하면 그 주식을 매수해 장기간 보유하며 해당 사업의 근저에 놓인 경제적 조건이 주식 가격을 끌어올리기를 기다렸다. 찰리는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멍청한 짓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이때 멍청한 짓은 대체로 태만의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를테면 좋은 투자 기회를 발견했음에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거나 기회임이 분명한데도 해당 주식을 너무 적게 사는 일이다. 그런데 그러지 않기가 생각보다 실로 어렵다. 손쉬운 낚시. 어항 속 물고기를 잡아야 한다면 나는 어항에 물부터 뺄 것이다. 주식시장은 때때로 근시안적이다. 그래서 거부하기 힘든 너무나도 명백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상황은 보통 주식시장의 공황이 발생하여 투자자들이 모든 곳에서 자금을 회수하면서 발생한다. 장기적으로는 수익을 가져다 줄 곳들에서조차도 말이다. 이런 도주는 어항에 물을 빼는 것과 같다.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 물고기, 즉 저평가된 뛰어난 비즈니스를 발견하기가 쉬워진다. 깨달음. 그레이엄이라면 몸서리를 쳤을 양적 방법론에 근거해 어떠한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음을 깨달으니 더 나은 비즈니스를 생각할 수 있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가치 투자의 원로였으며 워런 버핏의 스승이자 멘토였다. 그에게 가치 투자란
주식을 내재 가치보다 저렴하게 매수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장부 가격의 절반 정도의 수준에서 거래되는 주식 또는 주가 수익률이 아주 낮은 주식을 선호했다는 뜻이다. 1933년부터 1965년 사이의 기간에는 누구든 그런 주식을 열심히 노력하면 찾을 수 있었다. 그레이엄 투자 철학의 문제점은 주식이 본질적인 가치에 도달했을 때 투자자가 소유 주식을 매도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한 회사를 20년간 혹은 더 오래 소유하고 그 사업의 근본적인 자본 환경이 회사를 키우고 주식 가격을 올린다는 개념이 없었던 것이다. 찰리와 워런은 어떤 사업은 경제적 조건이 갖춰져 있어 사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시간이 흐르며 증가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뛰어난 회사의 보통주는 상승하는 비율의 이자가 결합된 주가 연계 채권과 같다. 예를 들어 버크셔 해서웨이가 1988년에 코카콜라의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을 때 코카콜라 주식은 하나당 0.18달러의 이익을 올리고 있었으며 주당 이익의 증가 비율은 매년 약 16%를 기록하고 있었다. 버크셔는 대략 주당 3.24달러를 지불했고 이는 주가 수익률 18배를 뜻하는 것으로 그레이엄과 같은 사람의 입장에선 너무 높았다. 하지만 찰리와 워런은 그레이엄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 코카콜라의 장기적인 사업 경쟁력은 주가 수익률 18배를 더 낮게 만든다는 점이다. 그들은 코카콜라의 주식을 5.55%의 초기 수익률을 내는 주가 연계 채권과 비슷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수익률은 주당 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 상승한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시장은 코카콜라의 이익 증가에 따라 회사 주식의 가격을 올려놓을 것이다. 그럼 버크셔는 어떻게 되었을까? 버크셔는 1988년 코카콜라에 12억 9,900만 달러를 투자했고 지난 20여 년이 흐르는 사이 이 초기 투자금은 170억 1,840만 달러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이는 연평균 성장률 10.04%를 뜻하는 것으로 그 기간 사이의 배당금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2015년 한 해에만 코카콜라는 버크셔에 5억 2,800만 달러를 배당금으로 지불했고 이는 버크셔가 처음 투자한 12억 9,900만 달러의 40%에 달한다. 차후 5년간 코카콜라는 버크셔에게 대략 26억 4천만 달러를 배당금으로 지불할 것이다. 코카콜라 사업은 정말 잘 되고 있고 버크셔의 자산도 마찬가지이다. 그레이엄의 오류. 벤저민 그레이엄은 투자자가 된 후 많은 것을 배워야만 했다.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한 그의 모든 생각은 자신을 거의 파괴했던 대폭락과 대공황의 영향을 받았다. 대공황은 그레이엄의 여생의 공포에 후유증을 남겼고 그의 모든 방법론은 그 공포를 방지하도록 고안되었다. 1929년 10월 29일의 주식시장 폭락은 그레이엄에게 가혹했으며 1932년에 이어진 폭락은 엄청난 충격이었다. 1929년의 폭락 이후 주식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해 1931년에 이르러 상승폭이 30%에 이르렀다. 1932년의 폭락은 완전히 예상 밖의 일이었으며 20세기 최악의 폭락이었다. 종합주가는 89%나 하락했다. 만약 1929년 9월 3일 다우존스 지수에 1,000달러를 투자했다면 1932년 7월 8일 그 돈은 109달러로 쪼그라들었을 것이다. 이후 그레이엄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을 개발한다. 파산의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 채권 분석에서 차용한 아이디어인데 그 본질은 가치를 평가할 때 수치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다. 그레이엄은 주식 한 주의 가격을 장부 가격과 비교하여 장부 가격보다 싸게 팔리는 회사를 찾았다. 현재 주가와 장부 가격을 비교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사업을 통째로 구입하는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 전체의 가치평가가 1,000만 달러라고 가정하면 그레이엄은 주식시장에서 그 회사의 주당 가격을 조사한다. 만약 그 회사가 100만 주의 주식을 발행했으며 주당 가격이 6달러라면 그는 주식시장이 그 회사 전체를 600만 달러로 평가하고 있다고 파악한다. 이 경우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는 1,000만 달러이니 400만 달러의 안전마진을 갖게 된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폭락한다고 해도 1,000만 달러에 달하는 회사의 실제 가치가 결국
주식 가격을 다시 올려놓을 것이라 믿는 것이기도 하다. 그레이엄 투자 철학의 단점은 주식 가격이 처음 계산했던 본질적인 가치에 도달하면 그 종목을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찰리와 워런처럼 주식을 30년 혹은 40년간 장기 보유한다는 개념이 없다. 만약 그레이엄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장부 가격의 반값에 팔리던 1974년에 회사를 구입했다면 아마 장부 가격 이상이 된 1980년에 정리했을 것이다. 그럼 2016년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이 주당 21만 달러에 팔리는 기회를 잡지 못한다. 그레이엄의 투자 철학은 투자자가 돈을 벌고 손실을 입지 않도록 고안되었다. 그러나 역으로 그것이 10년, 20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에 걸쳐 위대한 비즈니스가 창출하는 복합적인 효과의 혜택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든다. 가격이 잘못 매겨진 도박. 가격이 잘못 매겨진 도박을 찾는 것. 그것이 투자다. 도박의 가격이 잘못 매겨졌음을 알려면 그만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것이 가치 투자다. 주가가 미래 가치와 어긋나 있을 때 그 주식이 바로 가격이 잘못 매겨진 도박이다. 주가가 가치보다 높으면 주가가 회사의 장기적 전망을 과대평가하는 상황이다. 반대로 주가가 가치보다 낮으면 주가가 회사의 장기적 전망을 저평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주식은 회사의 장기 전망에 비해 가격이 낮게 매겨진다. 이때 이길 확률이 높으니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시장을 주도하는 기관 투자자의 근시안적인 본성 때문이다. 이들은 향후 6개월간 주가가 어디로 향할지에 관심을 갖는다. 찰리는 이와 달리 한 회사의 근저에 놓인 사업 조건이 향후 10년간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가격이 잘못 매겨진 도박, 즉 매수의 기회는 바로 이 차이에서 만들어진다. 성견지명. 나는 뭔가를 정확히 예측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정확한 예측으로 돈을 벌지 않는다. 그저 좋은 비즈니스에 들어가 거기에 머물 뿐이다. 찰리는 날씨, 선거 결과, 경제, 주식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미래를 잘 예측하지 못했다. 주식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제지에서 떠드는 말을 찰리는 헛소리 취급했다. 찰리는 그저 좋은 비즈니스를 좋은 가격에 살 기회를 찾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예견했다. 주식시장에는 정신 차리기 힘들 정도의 호황과 급격한 주가 상승 시기가 있기 마련이고 보통 그 뒤를 극심한 공황과 처참한 주가 폭락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이런 순간이 언제 발생할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알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현금의 중요성. 좋은 기회가 올 것을 대비해 1,000만 달러를 통장에 넣어두는 것이 부자가 되는 방법이다. 찰리는 1,000만 달러의 현금을 구비해 놓으라고 한다. 버크셔는 좋은 기회를 기다리며 현금으로 72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현금 보유로 인한 형편없는 수익은 추후 우수한 사업체를 발견하여 오랫동안 높은 수익을 얻는 것으로 만회한다. 이 부분이 멍거의 투자 방법론이 자주 오해를 사는 지점이기도 하다. 왜냐면 대부분의 투자자가 많은 양의 현금을 고이 모셔두고 그저 올바른 투자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우월한 투자 전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방식이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내심. 내 성공의 비결은 오랜 시간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자에게 인내심은 미덕이자 자산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인내심이 그저 일부 투자처에 영원히 머무르며 그 가치가 오르길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이라 생각한다. 찰리가 보기에 인내심은 현금을 쌓아두고 훌륭한 회사의 주식 가격이 떨어지길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적절한 가격에 팔리는 훌륭한 회사를 찾을 때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도 들어간다. 변호사나 의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집중력 유지 기술은 위대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도 똑같이 필요하다. 깔고 앉기. 투자하면 오랫동안 깔고 앉아라. 수수료를 덜 내고 브로커의 허튼 소리를 덜 듣게 된다. 또 투자가 잘 될 때 해마다 1에서 3%의 세금 혜택을 볼 수도 있다. 찰리는 무수히 매수 매도하며 시장 동향을 예측하는 것보다 경제적 조건이 좋은 사업을 매수하여 오래도록 보유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쉴 새 없이 사고 팔면 세금을 계속 내야 한다. 한 종목을 20년 동안 보유하면 세금을 딱 한 번 내면 되며 찰리는 그것이 매년 대략 1에서 3%의 세금 혜택을 보는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3% 차이가 그리 많지 않아 보일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100만 달러의 투자금이 매년 4%의 수익을 내면 20년 후 219만 1123달러가 된다. 3%포인트를 더하면 100만 달러의 투자금은 20년간 7%의 수익을 내며 20년 후 386만 9684달러가 된다. 찰리는 자본 환경이 훌륭한 비즈니스의 시간은 좋은 친구일 가능성이 높고 평범한 비즈니스에는 시간이 저주일 가능성이 높음을 안다. 큰 베팅의 순간. 좋은 투자 아이디어는 드물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길 확률이 정말 높다면 크게 베팅하라. 코앞에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있어도 대부분의 투자자는 소액만 찔끔찔끔 투자한다. 그래서는 큰 돈을 벌 수 없다. 그럼 언제가 기회일까? 찰리는 거시경제학적 사건으로 주가가 폭락할 때 가능한 많이 매수한다. 기억하자. 찰리의 세계에서는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가진 회사에 투자하면 주가가 떨어질수록 더 큰 기회가 열린다. 찰리는 그럴 때 크게 베팅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에비타. 에비타라는 단어를 보면 개소리 이익으로 바꿔서 읽어라. 에비타는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차감 전 이익을 뜻하는 말이다. 찰리는 이자, 감가상각비 그리고 세금을 반드시 지불해야만 하는 매우 실질적인 경비라 생각한다. 이자와 세금은 반드시 해당 연도에 지불해야만 하고 감가상각비는 차후에 지불해야만 하는 비용이다. 예를 들어 공장과 장비가 결국 교체가 필요할 경우 들어가는 비용이 감가상각비이다. 이 교체에 들어가는 비용은 자본 손실이다. 그리고 자본 손실은 다른 부분이 모두 뛰어나 보이는 비즈니스를 망칠 수도 있다. 찰리가 보기에 회사의 이익을 파악하기 위해 에비타를 사용하면 회사의 경영 실태를 잘못 파악할 수 있다. 과신. 똑똑한 사람도 자신을 과신하면 자기 전문 영역에서 재앙적인 사고를 칠 수 있다. 여기서 재앙적인 사고는 저명한 월가의 채권 중개인 존 메리웨더가 1990년대 후반에 설립한 헤지펀드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붕괴이다. 메리웨더는 월가와 학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모았는데 여기에는 수학과 경제학 박사는 물론이고 노벨상 수상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천재들이 어마어마한 레버리지를 이용해 채권과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전략을 수립했고 잘만 되면 투자한 파트너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 터였다. 문제는 이 전략의 잠재적 손실이 재앙적이라는 것이었다. 메리웨더는 채권 스프레드를 이용한 매매 전략이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1월과 3월에 거래되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와 같이 매우 유사한 채권 간의 과거 스프레드를 측정하는 전략이었다. 만약 1월과 3월 국채의 스프레드가 과거 평균에 비해 많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면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는 미래의 어떤 시점의 스프레드가 결국은 제자리를 찾으리라 믿고 가격이 떨어진 것을 사고 오른 것을 팔았다. 본질적으로 같은 채권이니 그리 틀린 생각은 아니었다.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거래당 수익률은 보통
1% 혹은 그 아래였다. 그리 많은 이익 같지 않겠지만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운영하던 1240억 달러의 1%는 12억 4천만 달러에 달한다. 이를 매년 몇 차례 반복하면 47억 달러의 투자 자본 대비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게 된다. 2년차의 메리웨더는 43%, 그 다음 해에는 41%의 수익을 올렸다. 모든 일이 잘 풀리는 듯했다. 1998년 러시아가 국내 채권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하고 루블화를 평가절하하며 해외 채권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여 세상을 놀라게 만들기 전까지는 말이다. 이로 인해 채권 시장은 공황에 빠졌고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스프레드 모두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 그러자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총 1200억 달러의 금액을 대출해준 은행들은 더 많은 담보 또는 대출의 상환을 요구했지만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파산한 것이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를 관리하기 위해 몇 개의 월스트리트 은행을 조직했고 투자자는 돈의 대부분을 잃었다. 이 일에서 찰리가 뽑아낸 교훈은 무척 똑똑한 사람과 막대한 레버리지가 만나면 종종 비극으로 끝난다는 것이다. 내가 좀 더 추가하자면 멍청한 사람과 막대한 레버리지 역시 보통 재앙으로 끝난다. 기다림. 기다림이야말로 투자자를 돕는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기다림을 견디지 못한다. 17세기 프랑스의 수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모든 인류의 문제는 사람이 방 안에 홀로 조용히 앉아 있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했다. 찰리도 동의한다. 견고한 비교 우위가 있는 훌륭한 회사가 좋은 가격에 팔리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찰리가 말하는 좋은 기다림은 한두 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좋은 투자를 위해서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워런은 1960년대 후반 주식시장을 빠져나간 뒤 다시 주식 매수에 흥미를 느끼기까지 5년을 기다렸다. 1990년대 후반 인터넷 버블 시기에 찰리와 워런은 주식시장에서 살만한 주식 찾기를 포기했고 2003년이 되어서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기다림은 쉽지 않다. 그리고 이는 뮤추얼 펀드와 헤지펀드 매니저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들은 분기별 성과에 쫓기기 때문에 좋은 주식을 탐색하며 몇 년을 기다린다는 선택지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투자할 종목을 찾으며 기다리는 것 이외에 일도 있다. 주식을 매수하고 나면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회사를 키우고 주식 가격을 높이기를 기다려야만 한다. 찰리와 워런이 투자 종목을 영원히 보유할 생각이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은 진심이었다. 월가의 그 누가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찰리와 워런이 누군가 자신의 투자 스타일을 따라할 것을 전혀 걱정하지 않는 이유이다. 그들만큼 기다릴 인내심이나 규율을 가진 기관이나 개인은 없기 때문이다. 지속되는 문제. 정말 드문 아주 희귀한 예외가 끝날 줄 모르는 불행의 바다보다 훨씬 견디기 쉽다. 여기서 찰리가 다루는 것은 훌륭한 회사와 평범한 회사의 차이이다. 여기서 훌륭한 회사는 20년간 커다란 문제를 몇 번 겪는 회사이고 평범한 회사는 매년 여러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회사이다. 훌륭한 회사의 완벽한 예는 코카콜라이다. 지난 50년간 코카콜라는 두 번의 큰 실수를 저질렀다. 한 번은 영화 산업에 뛰어든 것이고 다른 한 번은 대표 상품을 새롭게 만들어 뉴코크로 출시한 것이다. 이 문제들은 사업을 접는 것으로 해결했다. 끊임없이 문제를 겪는 평범한 회사의 완벽한 사례에는 모든 항공사가 포함된다. 항공사는 노조 문제, 연료 가격 문제는 물론 극심한 가격 경쟁을 이겨내야 한다. 이 지혜는 개인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극심한 고통을 잠깐 참는 것이 쉴 새 없는 고통을 겪는 것보다 훨씬 쉽다. 뜻밖의 일.
뜻밖의 좋은 일은 쉽게 대처할 수 있다. 문제는 뜻밖의 나쁜 일이다. 최악을 대비하고 최선을 바라야 한다. 최악을 대비하는 것은 언제나 현명한 일이다. 벤저민 그레이엄의 안전마진은 최악의 상황으로부터 보호받고자 고안되었다. 주식에 관한 한 찰리는 안전마진을 가격과 가치의 측면에서 생각한다. 안전마진은 가격이 낮을수록 그리고 사업 가치가 높을수록 높아진다고 보았다. 주가가 오르면 안전마진은 증발하기 시작한다. 사업 가치가 낮아지면 안전마진 역시 하락한다. 높은 가치의 기업을 적절한 가격에 매수한다면 안전마진이 장기적 손실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해 줄 것이고, 추후에 사업이 내적으로 성장하거나 다른 사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성장하면 사업의 높은 가치가 이익이 되는 뜻밖의 좋은 일을 무수히 불러올 것이다. 이길 확률. 유리할 때만 투자하라.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해하고 유리할 때만 베팅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이는 상식과는 조금 어긋나는 말이다. 이 조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찰리의 과거를 조금 알아야 한다. 1960년대 후반 찰리와 워런 모두 자신의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있었다. 60년대 후반 상승장의 맹위가 계속되자 모든 것이 너무 비싸졌고, 당시까지 그레이엄의 방법론을 따르던 워런은 매수할 만한 저렴한 주식을 찾기 힘들어졌다. 이에 워런은 투자 전략을 바꾸는 대신 자기 헤지펀드를 접고 파트너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준 뒤 자기 돈 대부분을 미국 국채와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바꿨다. 반면 찰리는 투자를 계속했고 1973년 이전까지 큰 수익을 올리다가 1973년에서 74년의 주식시장 폭락으로 파트너들의 투자금을 절반 가까이 잃었다. 찰리는 이 시기를 인생 최악의 순간으로 꼽는다. 이와 달리 주식시장이 과열되었다고 생각해 엄청난 현금을 깔고 앉아있던 워런은 주식시장이 폭락하여 수십 개의 훌륭한 회사들이 헐값에 시중에 나온 것을 보게 된다. 수중에 현금이 충분했던 워런은 그 기업들을 싼 값에 매수할 수 있었다. 찰리는 현금이 없었기에 그러지 못했다. 주식시장이 회복하면서 찰리도 본인과 파트너들의 손실을 회복했지만 그 경험은 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어 이후 펀드 운용을 중단하게 된다. 찰리는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을까? 주식의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투자자에게는 불리해진다는 것이다.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투자자에게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배웠다. 또한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 계속 투자를 이어나가면 시장이 폭락했을 때 자산에 투자할 현금이 없어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베팅할 현금이 없으면 한 푼도 벌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수의 훌륭한 회사. 저평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매수하면 가격이 내재 가치에 도달했다고 판단될 때 매도할 생각을 해야 한다. 그건 무척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소수의 위대한 회사 주식을 매수하면 그냥 깔고 앉아 있기만 하면 된다. 그건 좋은 일이다. 이 내용은 앞에서 이미 다뤘지만 너무나 중요해서 다시 한번 다루려고 한다.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하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방식은 투자자가 회사의 가치를 평가한 뒤 주식이 그 가치에 도달하면 매도해야 한다. 이 방식은 평범한 회사는 물론 오래가는 견고한 경쟁 우위를 가진 훌륭한 회사의 주식도 미리 정한 적정 가격에 도달하면 매도해야 하기에 바람직하지 않다. 주식 매도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그 기업의 본질적 가치의 상승에서 오는 이익을 누릴 기회를 모두 잃는다. 찰리와 워런의 이론에 따르면 견조한 경쟁 우위가 있는 회사는 시간이 흐르면 본질적 가치가 확대되는 사업적 기반이 있다. 시간이 많이 흐를수록 회사의 가치는 더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현명한 선택은 한번 주식을 매수하면 가능한 오래 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회사의 주식을 오래 소유할수록 그 가치가 성장하고 회사의 가치가 성장할수록 투자자는 더 부유해지기 때문이다. 버크셔에서 웨이가 이를
잘 입증한다. 지난 50년을 돌이켜보면 버크셔 주식은 1970년대 초에는 장부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다가 1990년대 후반에 장부 가격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가격에 거래되었다. 만약 버크셔의 주식을 장부 가격보다 싸게 매수하여 2배의 가격으로 매도했다면 많은 돈을 벌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했다면 2000년에서 2016년 사이의 가치를 3배로 불린 버크셔 해서웨이의 행보를 보며 한숨을 쉬었을 것이다. 회사를 제대로 골랐다면 찰리의 말처럼 깔고 앉아 있는 것이 답이다. 바보가 되지 않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엄청 똑똑해지려고 하는 대신 늘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많은 것을 얻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익사한다라는 속담에는 분명 소중한 지혜가 담겨 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멀리까지 헤엄쳐서 나가는데 이는 잠재적으로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다. 수영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전한 연안 가까이에 머무른다. 높은 IQ를 지닌 수학자나 금융시장 분석가 유형의 사람은 투자할 때 매우 복잡한 거래 모델을 사용하여 자기 자신을 곤란하게 만든다. 찰리는 월가의 박사들이 주식시장에서 단기 변동을 활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복잡한 수학적 모델과 거래 전략에는 관심이 없다. 오히려 그 반대다. 장기간에 걸쳐 우월한 결과를 선사하는 단순한 투자 전략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이것의 기초는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찰리에게 있어서 바보 같은 짓은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된 사업체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을 뜻한다. 기다림의 어려움. 투자 기회를 잡을 때까지 참을성을 갖고 진득하게 기다려야 한다. 그게 인간의 본성과 반대되는 일이라 쉽지 않다는 건 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기다리는 게 쉽다. 다른 할 일도 많으니까. 하지만 평범한 사람이 5년 동안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가? 활동적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또 쓸모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으니 무언가 바보 같은 일을 하게 된다. 인내심에 관한 찰리의 생각은 앞에서 다루었다. 하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인 사람들은 2014년 데일리 저널 정기 주주총회에서 찰리가 말한 내용을 읽어보기 바란다. 엄청난 부를 창출하는 찰리 공식의 마지막 미스터리 중 하나를 설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4만 명 중 이 공식을 실제로 이해하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10명 남짓이다. 그래서 찰리 말의 뉘앙스를 상세히 파헤쳐 보겠다. 이 책에서 하나만 배워야 한다면 인내심의 중요성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조급하고 그래서 대부분 투자를 시작하자마자 실패한다. 주식은 거의 언제나 그것의 장기적이고 본질적인 가치보다 훨씬 비싸게 팔리기 때문이다. 그것이 주식 시장의 특성이다. 보유한 자금을 투자하겠다고 결심한 날 찰리의 기준에 부합하는 투자처를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덜 괜찮은 걸로 만족할 것이다. 더 기다렸다면 훨씬 괜찮은 대상을 찾았을 텐데 말이다. 찰리는 기다린다고 돈을 내는 것이 아니니 쉬운 일이라 말한다. 이는 인간 본성에 어긋나지만 그래서 이 방식이 이기는 투자 전략임을 알아야 한다. 최고의 투자 전략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이 매도할 때 오히려 매수하는 역발상 투자이다. 그리고 서두르지 않는 건 서두르는 사람, 즉 거의 모든 세상 사람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찰리는 투자 기회를 찾는 게 아니라 올바른 장기 투자 기회가 적절한 가격에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기회를 알아볼 수 있도록 두 눈을 크게 뜨고 있으며 그게 그가 책을 많이 읽는 이유이다. 좋은 기회가 생기지 않으면 계속 책을 읽는다. 그게 어려운 일일까? 투자 매니저를 찾아가니 올바른 투자처를 찾으려면 5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상상해 보자. 대부분의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투자 매니저를 찾아갈 것이다. 찰리가 보통의 투자자와 비교해 가진 이점이 바로
기다림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찰리처럼 좋은 장기 투자처가 좋은 가격에 나타나는 것을 5년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주식이 내재 가치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기 때문에 보통 주식을 매수할 때 과한 비용을 지불한다. 여기서 질문을 하겠다. 조급하게 행동해 투자 종목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는 99%의 투자자에 속하는가? 아니면 필요하다면 적절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올바른 장기 투자 기회를 위해 5년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진 찰리의 1% 클럽에 속하는가? 성공적 투자. 성공적인 투자는 상황 대처 능력과 인내심이라는 말도 안 되는 조합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기회가 나타나면 곧바로 거머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기회는 그리 오래 남아있지 않기 마련이니까. 2009년 3월 경제 위기가 닥쳤다. 모든 사람이 미국 정부가 모든 미국의 대형 은행을 국유화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던 때였다. 당시 찰리는 자기 회사인 데일리 저널을 통해 웰스파고 은행의 주식 160만 주를 주당 약 8.58달러의 가격에 매수했다. 오늘날 웰스파고 주식은 주당 4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찰리는 첫 번째로 좋은 투자처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었고, 두 번째로 기회가 스스로 나타나는 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며 현금을 쌓아두고 있었기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웰스파고를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었기에 그 은행이 파산하거나 정부 소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알고 있었다. 이 구매 기회는 겨우 몇 주만 지속되었다. 찰리에게는 좋은 기회가 생겼을 때 그걸 거머쥘 상황 대처 능력이 있었다. 화폐 발행. 나는 민주주의가 인플레이션에 취약하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은 지출하는 것이 본성이기 때문이다. 정치인에게는 화폐를 발행할 힘이 있고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돈을 이용할 것이다. 화폐 발행을 멈추지 마라. 미국이 채무 불이행에 빠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필요한 만큼 달러를 발행할 힘이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연방준비은행은 화폐를 발행한 뒤 공개 시장에서 미국 국채 혹은 원하는 채무증권을 매수한다. 예를 들어 미국 재무부가 곧 만기가 다가오는 미국 정부의 채무를 갚으려면 1,0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치자. 그럼 재무부는 그저 국채를 더 발행하고 연방준비은행이 그것을 공개 시장에서 구매하면 된다. 원칙적으로 연방준비은행은 이런 행위를 좋아하지 않는다. 차라리 미국 정부가 중국 같은 나라에서 돈을 빌려오는 것을 선호한다. 중국은 현재 1.2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정부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 정부는 중국에 1.2조 달러의 빚이 있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채무 불이행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연방준비은행은 언제든 별도의 1.2조 달러를 발행하여 그것을 미국 정부에 빌려주고 미국 정부가 중국에게 판매한 채권 값을 지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문제는 그들이 유로를 자기 화폐로 받아들이면서 중앙은행이 화폐를 더 발행할 수 있는 힘을 유럽중앙은행으로 넘겼다는 것이다. 유럽중앙은행이 이들을 위해 별도의 수천억 유로를 발행할 의사가 있지 않는 한,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자기 채무에 대해 채무 불이행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세계 금융 시스템의 조직적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한 번에 한 걸음. 아침에 일어났을 때보다 좀 더 지혜로워질 수 있는 하루를 보내라. 의무를 충실하게 잘 이행하라. 조금씩 매일매일 일을 해결해 나가라. 충분히 오래 산다면 대부분의 사람이 종국에는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다. 이는 성공을 위한 찰리의 점진적 방법론이다. 어린 시절 듣던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와 비슷하다. 빠른 토끼가 느리지만 쉬지 않고 한 걸음씩 꼬린 지점을 향해 걸어간 거북이에게 졌다는 바로 그 우화 말이다. 변호사 생활을 하던 젊은 시절 찰리는 거북이의 행동을 직접 실천했다.
하루에 1시간씩 부동산 개발과 주식 투자 공부에 할애하는 독학 계획을 이행했다. 처음에는 진도가 느렸지만 수년간 수천 권의 책을 읽고 나자 어떻게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이 상호작용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어떻게 지식이나 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인간 세상에 대해 더 많이 깨달았다. 찰리는 50세였을 때보다 90세에 훨씬 더 좋은 투자자가 되었다고 말하곤 한다. 그리고 그게 지식의 복합적 효과 덕분이라고 말한다. 커리어. 커리어의 3가지 규칙. 1. 내가 사지 않을 것을 팔지 마라. 2.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는 사람 밑에서 일하지 마라. 3.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같이 일하라. 찰리의 커리어에 관한 조언은 선물과 같다. 왜 자기가 사지 않을 물건을 팔면 안 될까? 무언가를 파는 것에 관해 쓴 어떤 책이든 제품을 좋아하지 않거나 이해하기 힘들거나 믿지 않는다면 그 제품을 파는 건 재앙이 될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위대한 영업자는 자기 상품을 믿는다. 그게 성공의 비결 중 하나이다. 왜 존경하지 않는 사람과 일을 하면 안 될까? 그가 가르쳐 줄 것이 없고 지성과 삶이 나아가도록 돕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같이 일하면 안 될까? 일은 삶이고 부유한 삶의 척도 중 하나는 자기 일을 좋아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터에서 일하면서 비참함을 느낀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삶이다. 실수하기. 실수 없이 좋은 삶을 사는 건 불가능하다. 삶의 비결 중 하나는 실수를 감당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현실 부정을 고치지 못하면 망가지기 쉽다. 실수해도 괜찮다는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된다. 찰리는 호황에 너무 오래 올라타 있다가 1973년에서 74년에 폭락으로 박살나봤기에 오늘날 더 좋은 투자자가 될 수 있었다. 또한 버크셔가 덱스터슈를 매수한 뒤 마주한 문제들 덕에 오늘날 더 좋은 투자자가 되었다. 버크셔가 투자한 7억 달러를 거의 전부 잃었던 살로몬 브라더스의 악몽도 잊으면 안 된다. 볼티모어의 백화점 혹스차일드 콘, 앞서 다루었던 US 에어웨이즈의 실패도 있다. 이는 모두 엄청난 비용을 초래한 커다란 비즈니스 판단 실수였다. 하지만 이 실수들은 훗날 수십억 달러의 성과를 올린 발전된 투자 전략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전문어. 극단적인 전문화가 성공의 길이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전문화에 힘쓰는 것이 훨씬 좋다. 전문화는 모든 종에게 생존의 핵심이며 모든 사업적 성공의 핵심이다. 전문화는 경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 진입 장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화가 어려울수록 진입 장벽도 높다. 다른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을 하면 모든 사람과 경쟁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성을 기르고 강화하면 대중과 차별화된다. 포르쉐를 저렴한 동네 정비소에 맡기는가? 아니다. 전문적으로 포르쉐를 다루는 정비소에 차를 맡긴다. 포르쉐 전문점은 다른 일반 정비소 공임의 2배를 청구하지만 전문가라는 이유로 그 가격이 정당화된다. 그리고 이는 의학 법학은 물론 배관공사와 목수일 등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큰돈을 버는 건 전문가이다. 나머지는 그렇지 못한다. 검소함.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은 어리석은 욕망을 줄이는 것이다. 필요한 물질적 재화의 양을 줄이면 어리석은 욕망이 줄어든다. 찰리와 워런은 삶의 대부분을 상위 중산층의 주택에 살며 오래된 차를 몰고 다녔다. 왜 그랬을까? 생활비를 줄여 투자할 수 있는 현금을 모으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어떻게 두 사람을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지켜줄까?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으면 무언가를 살 일도 없다. 그러니 물건 값이 올라간들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찰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페라리의 신차 가격 때문에 잠을 설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 이데올로기. 너무한 이데올로기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유력한 이데올로기는 인간의 정신을 끔찍히 왜곡한다. 찰리는 청년들이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쉽게 받고 종종 그 이외의 것은 생각하지 못하거나 상대방 주장의 다양한 측면을 보지 못할 정도로 사로잡힌다고 믿는다. 열정이 이성적 사고 과정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투자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워런이 자기 습관과 이데올로기의 사슬을 끊고 그레이엄의 투자 방법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찰리의 도움 덕이었다. 워런은 적당한 가격에 위대한 회사에 투자하고 그렇게 매수한 주식을 오래 보유하기 시작했다. 나이든 사람도 열정적인 청년처럼 이데올로기에 젖어 더 나은 방법을 보지 못할 수 있다. 찰리 먼거 같은 사람을 친구이자 비즈니스 파트너로 두는 것이 좋은 이유이다. 독서. 나는 지금껏 끊임없이 독서를 하지 않는 현명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 단 한 명도 워런이 얼마나 책을 읽는지 알면 깜짝 놀랄 것이다. 내가 얼마나 읽는지 알아도 마찬가지고 우리 애들은 나를 발 딸린 책이라고 놀린다. 찰리는 언제나 열렬한 독서광이었다. 어린 시절 오마하 시내의 공공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고 그곳에서 책더미를 탐험하며 과거와 현재의 지성들을 만났다. 그리고 8살 무렵 토머스 제퍼슨과 벤저민 프랭클린은 찰리의 머리맡 선반에 영구적인 자리를 얻었다. 찰리를 남보다 앞서게 만든 것은 바로 독서이다. 학습 기계. 똑똑하지도 않고 가끔은 근면하지도 않은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자주 봤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학습 기계다. 그는 잠자리에 들 때면 그날 아침보다 조금 더 현명한 사람이 되어 있다. 갈 길이 먼 사람에게 이는 큰 도움이 된다. 끊임없이 배우고 또 끊임없이 스스로를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능을 쌓는다고 생각해보자. 노력을 더 할수록 지성이 더 풍부해질 것이다. 그리고 투자의 특이한 점 중 하나는 나이를 더 먹고 더 많은 것을 배울수록 더 훌륭한 투자자가 된다는 것이다. 투자 분야는 독특하다. 찰리가 외과 의사였다면 수술대에서 15시간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부족한 시기가 언젠가는 찾아올 것이다. 벽돌을 쌓는 직업에 종사했어도 마찬가지이다. 투자가에게 필요한 육체적 자질은 시력, 맑은 정신, 그리고 전자책의 책장을 넘길 수 있는 기술 정도이다. 은퇴. 살아보니 알게 된 것이 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독서하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계속 생각하고 계속 책을 읽자. 찰리가 보기에 그것이 투자 게임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읽어야 한다. 찰리는 하루에 많으면 600페이지 정도를 읽는다고 한다. 여기에는 매일 읽는 신문 세부와 일주일에 통상적으로 읽는 책 몇 권이 포함된다. 물론 때때로 로스앤젤레스 컨트리 클럽에 가서 클럽 샌드위치와 콜라를 즐기기도 한다. 찰리는 열심히 책을 읽으면서도 여유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찰리 먼거의 말들에서 가져왔다. 워런 버핏은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영향을 끼친 찰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먼거는 나를 그저 그런 기업을 아주 싼 가격에 사서 약간의 이익을 남기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공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정말 훌륭한 기업을 찾게 해주었다.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안전 마진은 익숙한 용어일 것이다.
마치 보험처럼 투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버팀목이 되어준다. 하지만 안전마진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놓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워런 버핏의 오랜 파트너인 찰리 멍거는 한 단계 더 나아가 투자의 본질을 꿰뚫는다. 멍거는 단순히 싼 가격에 매력적인 기업을 찾는 대신 훌륭한 사업을 적정한 가격에 매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여 복리의 힘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멍거의 다양한 강연과 인터뷰에서 발췌한 138가지 핵심 문구를 통해 그의 투자 철학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그리고 저자의 상세한 해설을 더하여 멍거의 투자 철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멍거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나만의 투자 철학을 정립하고 더 나은 투자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